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들 하죠. 뉴스를 켜면 온통 나쁜 소식뿐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더 많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그런 믿음이 옳았다는 걸 여러분께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려면 30년 가까운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 저와 남편 사이에 위기가 닥치며 그 사건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란 걸 깨닫게 해준 기막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당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저에게 선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죠. 진숙 씨, 만나는 남자 없다고 했지? 미안한데 오늘 사람 좀 만나줄 수 있어? 뜬금없는 선배의 말에 당황한 제가 물었죠. 사람이요? 아니, 갑자기 누구요? 사실은 내가 오늘 고등학교 동창한테 여자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거야. 근데 친구가 이미 약속 장소에 다 왔다고 해서 취소하자고 말을 못 하겠어. 어차피 저녁 먹어야 하니까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가주면 안 될까? 준비도 안 된 저에게 갑작스럽게 남자를 만나라니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쩔쩔매며 부탁하는 선배의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할 수 없이 남자를 소개받으러 나갔습니다. 솔직히 전혀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는 의외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창 패기 넘치는 나이라 그랬겠지만 참 듬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더라고요. 비록 작은 인쇄소에 다니는 사람이라 직업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만날수록 끌렸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30년이 넘게 아들 하나 낳고 키우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긴 세월을 살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긴 했어요. 신혼 초에는 남편이 다니던 인쇄소가 문을 닫으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운 좋게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고 외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위치 좋은 곳에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며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맘때 남편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으러 다니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추던 나른한 오후에 평화롭던 제 일상을 뒤흔드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고요한 오후의 평화를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여고 동창 미경이었습니다. 진수가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친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한두 해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말을 아끼며 망설이는 미경이는 처음이었죠. 괜찮아.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제 물음에도 한참을 망설이던 친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너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데 그래? 무슨 일 있어? 빨리 말해봐. 저기 오늘 나 백화점 명품관에 갔다가 너희 남편 봤어. 그래? 뭐 살 게 있었나 보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남편이 백화점에 갔다는 게 뭐가 이상한가 싶었습니다. 뭐 가끔 선물 사려도 가고 친구들 만나려고 갈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네요. 젊은 여자라니? 누구?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혹시나 하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 한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 되게 예쁘더라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아이, 그냥 일 관계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 혹시 건물 세입자일 수도 있고. 진수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이 되게 친해 보였어. 너희 남편이 그 여자한테 명품 원피스를 사주더라고. 그 매장에서 파는 옷은 아무리 저렴해도 몇백만 원은 넘을 거야.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는 제 감정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너희 남편이 그 여자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뭐 돈봉투도 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한참을 침묵하다 간신히 입을 열었죠. 그래, 고마워. 아마 별일 아니겠지만 한번 물어는 볼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거짓말할 리는 없었어요. 미경이는 원래 굉장히 신중하고 남 일에 참견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저에게 전화까지 했다는 건 백화점에서 본 광경이 정말 심상치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은 종일 뭐 했어? 아니, 뭐 맨날 똑같지. 건물에 문제 없나 돌아보고 사무실에서 세금 고지서 정리했어. 왜? 남편의 대답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하며 차분하게 다시 한번 물었죠. 그럼 온종일 거기만 있다가 온 거야? 제가 자꾸 물어보자 남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표정을 풀고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 그럼 사무실에 있다가 점심에 박 사장 만나서 점심 먹을 때 말고는 계속 거기 있다 왔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친구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전 그런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테니까요. 맘 같아서는 당장 백화점에서 만난 여자의 정체를 캐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직접 들킨 게 아니니 남편이 또 무슨 말로 오리발을 내밀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걸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대신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참 착잡하더군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가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람 같은 건 절대 피우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자존심이 세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원래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작정하고 관찰을 시작하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원래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 침대 옆, 화장실 세면대 어디든 그냥 놓고 다녔죠. 당연히 비밀번호도 없었고요. 제가 가끔 남편 휴대폰으로 날짜를 확인하거나 전화 걸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맘때는 항상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니 슬쩍 비밀번호까지 걸어뒀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 안까지 가져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요. 하루는 제가 슬쩍 이런 말을 건네보기도 했어요. 여보, 내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당신 폰 좀 써도 돼?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당황하면서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게 내가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서 지금은 안 되겠네. 우리 건물 공실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 박 사장이 전화한다고 했거든. 그래? 알았어. 근데 당신 폰에 왜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제 말에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습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이잖아. 생각 없이 그냥 뒀다가 혹시 휴대폰 잃어버리거나 하면 내 전화번호부에서 다른 사람들 신상까지 다 털릴 수도 있다더라. 당신도 비밀번호 꼭 걸어둬. 그러더니 제가 혹시나 비밀번호를 물어보기라도 할까봐 그러는지 다급하게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결혼 생활 중 처음 비밀번호로 잠긴 휴대폰. 그게 이상한 신호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외출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한번 집에 들어오면 저녁 먹고 나서 TV 보다가 일찍 자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그맘때는 저녁마다 전화를 받더니 밤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기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서 잠깐만 나갔다가 올게. 9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무슨 친구인데? 아유, 고등학교 동창들. 자식 다 키워놓으니까 외로운지 요즘 자주 모이더라고. 그렇게 나갔다가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요 앞 호프집에 금방 갔다 올게. 또? 아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밤에 나가? 이번에 누구 만나는데? 아이, 박 사장. 오늘 부동산에 그 진상이 와서 힘들었나 봐. 딱 맥주 한 잔만 같이 마셔주고 올게.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아이, 그럼.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그렇게 나간 남편이 또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지만 만취한 적은 없었죠.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남자끼리 뭘 하고 있었길래 술도 별로 마시지 않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웠네요. 세 번째 이상한 점은 돈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묵직한 자산은 제가 관리했지만 건물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맘때 통장에서 저모르게 큰돈이 나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헌데 날짜를 보니 제 친구가 남편을 백화점에서 봤다고 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죠. 임대료 들어가는 통장에서 목돈 나간 것 같은데 그건 어디다 쓴 거야?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어두워지더니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또 황당한 핑계를 생각해내더군요. 아이, 그거 당신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났었어. 뭐? 접촉사고? 그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내가 잘못한 거라. 그 보험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현금 주고 합의했어. 그럴 거면 보험료는 왜 꼬박꼬박 내? 아이, 그러게. 그 다음에는 그런 일 있으면 보험 처리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야지. 아이, 그렇지. 조심할게. 걱정하지 마.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딱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서러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이란 세월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젊은 날 모든 걸 바쳐 함께한 사람이 그 세월을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떤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조강지처럼 장성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거든요.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는 남편이 부끄러움을 잊을 만큼 대단한 여자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작 확인하기로 마음먹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두려움만 몰려왔어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낯뜨거운 장면이라도 연출한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본다면 과연 제가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네요. 그 긴 세월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살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저를 기만하면서 밤마다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저희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순 없었으니까요. 진실이 아무리 잔인해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남편이 또 밤에 전화를 받고 나가면 그때는 꼭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지옥을 보게 되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한 바로 다음 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을 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받은 남편은 여지없이 또 외출 준비를 했죠. 그래, 알았어. 30분 후에 거기서 보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더니 평소와 달리 무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군가와 약속을 잡더군요. 방에서 나온 남편은 또 그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여보, 나 친구들이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잠깐만 나갔다가 올게. 이번엔 또 누군데? 뭐 고등학교 동창? 박 사장? 아니, 이번엔 그냥 예전 회사 동료 하나가 좀 힘든 일이 있대. 가서 위로 좀 해주고 올게.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늦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이 얼른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찾아 신었습니다. 마치 제가 못 나가게 붙잡기라도 할까봐 다급하게 움직이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생전 안 쓰던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혹시나 바람 피우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그런 남편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울 거면 체면은 내려놔야지. 둘 다 챙기려고 참 애쓴다 했어. 남편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저도 얼른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헌데 주차장으로 갈 줄 알았던 남편이 그냥 1층에 내려 차를 가져가지 않고 걸어서 나갔어요. 약속 장소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제 평생에 남편을 미행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비참하면서도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 건물 앞이었어요. 건물 1층에는 약국과 분식집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과 병원, 학원들이 들어와 있었죠. 낮에는 꽤 유동인구가 많지만 밤 9시가 넘으면 대부분 문을 닫아 건물이 텅 비곤 했습니다. 헌데 간판이 다 꺼져 어두운 건물 앞에 선 남편이 1층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니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주변을 살피더군요. 저는 건너편 골목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둠을 뚫고 젊은 여자 하나가 나타나더군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목격한 친구의 말대로 상대 여자가 너무나 어려 보였기 때문이죠. 20대로 보이는 여자는 긴 생머리에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청순해 보여서 아버지뻘 되는 남자랑 불륜을 저지를 여자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여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최근에 가족 앞에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라 기분이 씁쓸하더군요. 서로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이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죠. 젊은 여자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편은 계속 그런 여자를 위로해주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남편이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여자를 먼저 들여보낸 뒤 자신도 안으로 따라 들어가더군요. 막상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다리가 마구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정말로 젊은 여자와 한밤중에 몰래 아무도 없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불륜 현장을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죠. 뭔가 확실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불륜은 증거 싸움이라고 들은 말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휴대폰이 제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저도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수 씨.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의 바로 옆 건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남편과는 거의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평소에 저한테도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놀라서 상대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아직 부동산 문 안 닫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집에서 좀 봐야 할 서류가 있는데 사무실에 놓고 와서요. 그거 가지러 다시 왔죠. 근데 재수 씨야말로 이 늦은 시간에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근데 박 사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주 보던 그 평범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아함을 느끼고 상대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전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마침 여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온 김에 우리 건물에 뭐 이상은 없는지 보고 가려고요. 그런 제 말에 박 사장이 건물 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 사람도 없는 어두운 곳을 왜 기웃거려요. 재수씨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박 사장이 제 팔을 잡고 건물에서 멀리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네? 위험하다뇨? 괜찮아요. 전 그런 상대의 손을 슬쩍 뿌리치며 다시 건물 쪽으로 몸을 돌렸죠. 아니 재수씨 그게 요즘 이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더구나 이렇게 불빛도 없는 빈 건물은 더 그렇죠. 빨리 집으로 가세요. 네, 뭐 노숙자들이 빈 건물에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화장실도 엉망으로 쓰고 그런다는 건 저도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건물엔 아직 그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박 사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 잠깐만 둘러보고 갈게요. 재수씨, 제발 그냥 집에 가세요. 네? 하지만 박 사장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급하게 숨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소 유쾌하게 농담 잘하는 박 사장이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강압적으로 말하는 태도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건물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요. 박 사장님 왜 이러세요? 저희 건물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세요? 그때 가로등에 비친 박 사장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다 못해 선선할 지경이었는데 땀을 흘리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죠. 그때 퍼뜩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남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젊은 여자 데리고 이 건물에 드나든다는 걸 아는 게 분명해. 그래서 슬쩍 남자를 떠봤어요. 박 사장님, 혹시 아까 우리 남편 봤어요? 순간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강 사장이요? 아니 못 봤는데요. 왜요? 아니 오늘도 술 마시러 간다고 나갔는데 혹시나 박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한 거 아닌가 해서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하자 남자가 살짝 안심하는 표정으로 답했죠. 그랬어요? 전 오늘 강 사장이랑 점심에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아마 그 약속은 다른 친구들 만나려고 잡은 것 같네요. 뭐 시내로 나간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들어오면 이따 전화해보죠. 네. 그러니까 재수씨도 여기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세요. 전 재수씨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네? 뭐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제가 이 동네 자율방범대원 했던 거 모르세요? 제가 가시는 모습 끝까지 지켜보고 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어서요. 박 사장은 어떻게든 저 먼저 그곳에서 멀리 보내려고 기를 쓰는 것 같았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건물을 지나쳐 집으로 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 사장이 계속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골목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진 척하고는 재빨리 돌아서서 다시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정문 말고도 뒤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쪽에 있는 입구보다 좁고 구석져 있어 평소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박 사장의 성화에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던 제 머릿속에 그 뒤쪽 입구가 떠오른 겁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건물로 다시 돌아온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남편이 보이지 않는지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 3층을 지나 4층, 그러다 5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 공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 공실은 최근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던 곳이었죠. 남편이 그곳으로 상간녀를 데려간 게 분명했습니다. 건물 내에서 남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가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남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곳뿐이었거든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복도 끝 그 공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재수씨! 또 박 사장이었습니다.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 걸 알았는지 헐떡이며 따라왔더라고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놔요. 이제 그만 좀 해요. 하지만 박 사장은 막무가내로 화를 냈어요. 안 돼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니까요. 위험하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내가 내 건물에 오겠다는데 박 사장님이 대체 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박 사장과 내버려 두라는 제가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공실에서 나는 소리가 틀림없었죠. 근데 그 소리는 단순히 놀라서 내는 비명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공포에 질린 사람이 절박하게 내지르는 본능적인 외침 같은 것이었어요. 저와 박 사장은 동시에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살려주세요, 제발! 여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던 거야?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박 사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헌데 박 사장 역시 사색이 된 얼굴이었지만 입으론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된다고! 직감적으로 박 사장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이 벌어지자 박 사장 역시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대를 뿌리치고 공실 쪽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죠. 헌데 저를 내보내지 못해 안달하던 박 사장은 어느새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공실 안을 엿보고 있었어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걸로 봐선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박 사장에게 눈을 돌려 다시 공실 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박 사장과 함께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었죠. 공실 안에서 남편은 건물에 함께 들어온 젊은 여자를 활짝 열린 창문 앞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열린 창문 밖으로 까마득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5층 높이의 건물에서 잘못 떨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헌데 남편의 손이 여자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젊은 여자를 창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여자가 울먹이며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죠.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외쳤어요. 입 닥쳐! 네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그러게 주제에 맞게 넙죽 엎드려서 살았어야지. 내가 누구라고 함부로 찾아와!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갑고 날카로운 그리고 살기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만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가 너 같은 거 보고 싶다고 했어? 남편이 이를 갈며 여자를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여자의 등이 거의 창틀에 닿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 모습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강하게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재수씨,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는데. 재수씨, 제발. 이건 강 사장 문제예요. 개입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누구라도 말려야 한다고요. 그 순간 안에서 또다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박 사장을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멈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 소리에 놀란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뒤돌아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여자한테서 손 떼! 남편은 당황해서 낯빛이 변하더니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왜 하필 당신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서 그 손 놓으란 말이야. 헌데 그때 갑자기 박 사장이 달려들어 제 휴대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는 박 사장을 노려보며 미친 듯이 외쳤어요. 박 사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수씨,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런 모두가 끝장난다고요. 박 사장은 절박한 눈빛으로 제 휴대폰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칠게 반항하며 팔에 매달렸죠. 휴대폰 돌려줘요, 당장! 안 돼요. 이건 당신 남편 강 사장을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절망적인 목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틀렸어. 하필 이런 모습을 들키다니.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박 사장이 엉거주춤한 사이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 사장도 전력을 다해 따라왔죠. 재수씨, 거기서요! 안 돼요. 경찰 불러야 해요.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얼른 112를 눌렀어요. 어떻게든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에도 박 사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며 외치더군요. 재수씨, 제발 멈춰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뛰었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현기증까지 났습니다. 5층에서 4층, 3층, 2층.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를 받은 상대가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위험해요. 그 주소는... 그러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전화기도 떨어뜨렸죠. 그 사이 박 사장이 코앞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져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박 사장이 이런 말을 외치는 게 들려왔어요. 끝났어. 강 사장, 어서 도망쳐! 그런 박 사장의 고함을 들으며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도 의문은 가득했어요. 그 여자 누구일까? 왜 남편은 그런 짓을 하려고 했지?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뭘까? 하지만 그 모든 답을 알기 전에 저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순간에 다시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곧 하얀 천장이 보이고 진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됐죠.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정신이 드세요? 바로 제 아들 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니 아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된 걸 보니 많이 운 것 같더군요. 정우야. 쉰 목소리가 나오자 목이 너무 말랐어요. 물 좀 줄래? 제 말에 아들이 급하게 물을 따라 입에 대줬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오자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힘겹게 물었죠. 내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니? 하루를 꼬박 주무셨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셔서 일시적인 뇌진탕이 왔었대요. 그래서 다른 검사 다 해봤는데 뇌출혈이나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를 창문 밖으로 밀려고 했던 일, 박 사장이 신고하려던 저를 막았던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죠. 저는 다급하게 아들을 향해 물었어요. 그 여자는 무사한 거니? 여자요? 아, 무사해요. 엄마가 신고하신 거죠? 그 덕에 경찰이 제때 도착해서 구했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 생명은 구하고 비극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너희 아빠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니? 그 물음에 아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됐어요. 박 사장 아저씨도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가 살인미수로 구속되다니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미안해.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지.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버지잖아요.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신고했을 거예요. 엄마는 목숨 걸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형사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엄마가 깨어나면 꼭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도 안 깨어나시면 내일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면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말도 많지만 저 역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를요. 잠시 후 형사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30대 여성이었어요. 먼저 남자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윤진숙 씨야, 괜찮으십니까? 전 강력계 형사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제가 겪은 일을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제 말을 두 형사가 녹음하고 수첩에 적기도 하면서 열심히 듣더군요. 마지막에 정신을 잃은 상황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저도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저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 분명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건물을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상황은 외도로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누구고요? 그 말을 들은 형사들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번에도 남자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알 권리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침을 꿀꺽 삼키며 형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신원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은 홍수연, 28살이고 강민호의 혼외자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었지만 언뜻 이해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물었죠. 혼외자요? 혼외자라면 그 여자가 저희 남편의 불륜 상대가 아니라 딸이란 말인가요? 네, 강민호가 이미 유전자 검사도 시행했더군요.
검사 결과 친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28살이면 나이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데.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30여 년 전, 그러니까 윤징숙 씨와 결혼하신 직후에 강민호와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신혼일 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말씀인가요? 네. 피해자 홍수연이 6월생이고 아드님이 같은 해 11월생이죠. 그쪽 아이가 먼저 태어난 겁니다. 연속으로 충격적인 말을 들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해코지하려고 했던 여자가 상간녀가 아니고 딸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저와 신혼일 때 생긴 아이라니.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경찰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피해자 홍수연의 모친이 임신 사실을 알고 강민호를 찾아갔는데 그제야 강민호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자한테 미혼이라고 속이고 접근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한 모양이더군요. 강민호가 자기는 이미 가정이 있으니까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데 여자가 홀로 딸을 낳아 키운 겁니다. 그게 홍수연이고요. 그 말을 듣던 아들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 역시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 말고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형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홍수연의 모친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딸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줬다더군요. 평생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자신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을 딸이 걱정된 것 같더라고요. 형사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홍수연은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친부를 찾아왔답니다. 놀란 강민호는 딸을 잘 달래서 돌려보낼 생각에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쥐어준 모양입니다. 그때 친구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옷을 사주는 걸 봤다는 게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홍수연이 계속 연락하고 특히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한 어머니를 한 번만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니까 강민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남편의 진술 내용이 담긴 서류 같았어요. 강민호는 저가에서 물려준 건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지면 모든 걸 잃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더구나 신혼기간에 벌어진 외도였으니 압박감이 상당했겠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남편이 무모한 짓을 벌인 이유를 알겠더군요. 사실 남편이 주인인 양 어깨에 힘을 주며 관리하는 그 건물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제 명의 건물이었어요. 신혼에 실직한 남편이 변변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자 걱정하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죠. 그 건물로 남편은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돈 걱정 없이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아직 남은 재산이 꽤 있는 저희 친정에서 받아낼 게 많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혼외자가 떡하니 나타났으니 초조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바람 피운 걸 들켜서 이혼당할까봐 자기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그 박석준과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어요. 박석준이 망을 봐주고 사건이 일어난 후 처리도 도와주면 강민호가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했다네요. 현재 박석준의 부동산이 새 들어있는 상가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제야 부동산 박 사장이 그토록 저를 집으로 보내려고 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다행히 범행을 시도한 공실에 CCTV가 설치돼 있더군요. 강민호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고. 형사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은 제가 설치한 겁니다. 요즘 야간에 노숙자들이 자꾸 침입한다는 말도 있고 저희는 공실도 있어서 관리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길래 제가 설치하고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영상 확보하면 범행 과정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CCTV 녹화 영상을 형사에게 전송했습니다. 형사가 가져온 노트북에 영상을 재생시키자 그날 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남편이 자신의 딸을 공실로 데려가는 장면부터 창문을 열고 위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그리고 이를 갈며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 어차피 내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목숨이니 운명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전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만나서 사과해 주세요. 아버지가 미혼이라고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엄마는 평생 죄의식 속에서 숨어 사느라 병이 나신 거라고요. 그건 눈치 없는 너희 엄마 탓이야. 그리고 난 분명히 애를 낳지 말라고 했어. 근데 몰래 도망쳐서 너를 낳은 건 그 여자 선택이었다고. 그러고는 남편이 자기 딸을 창문 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가 영상을 끄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박정호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아들이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게 분명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진 자기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랑 엄마한테도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사님이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피해자에게 들으니 그 모친도 한많은 인생을 산 것 같더군요. 강민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기가 유부남이라고 밝히면서 아기를 낳지 말라고 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결국 자신으로 인해 한 가정이 깨질지 모른다는 죄책감과 괴로움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혼자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남편의 상간녀와 그 딸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남편의 이기심과 거짓말에 희생된 피해자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퇴원했어요. 그 사이 남편과 박 사장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됐죠. 그 와중에 아들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형사님한테 들었는데 홍소연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오늘 새벽에. 뭐? 결국 그렇게 되셨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그 불쌍한 여자는 끝까지 남편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한많은 생을 마감했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장례는 어떻게 한다는 것 같니? 혼자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형편도 안 좋고 아는 사람도 없고 두 사람이 외롭게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정우야, 우리가 빈소에 가보자.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이대로 그냥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영 안 편하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빈소에 조문객이 많지 않아 썰렁한 느낌이 들더군요. 영정사진 속 고인은 딸과 많이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 무척이나 예쁜 얼굴이었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고운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 딸에게까지 해코지하려고 했다니 남편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어요. 저와 아들이 들어가자 빈소 한 구석에 홀로 앉아있던 여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여긴 어떻게... 여자는 퉁퉁 부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서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날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갑지 않으실 텐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이 끝나서 다행이네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나타나서 가정을... 여자는 마치 자기가 저에게 죄를 짓기라도 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짠하고 마음 아파 제가 얼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수연 씨 잘못이에요? 우리 가정이 깨진 건 수연 씨 잘못이 아니라
그 남자 잘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더는 죄책감 가지지 말고 마음 편히 훨훨 날아가시라고. 그 말씀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대신 수연 씨한테 말할게요.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 덕에 어린 내 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와 수연 씨가 상처 많은 세월을 살았을 테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수연 씨를 돕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장례를 혼자 치러야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옆에 있어줄게요. 그 말에 여자는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저와 아들은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죠.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고인의 딸이 다니는 미용실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낳고 숨어 살면서 일가 친척과도 다 인연을 끊고 살았던 모양이더군요. 그 후로 몇 달간 남편과 박 사장의 재판이 진행됐어요. 길고 지루한 재판이 이어졌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살인미수와 공모 혐의로 각각 10년과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죠. 그런 파렴치한 인간과 그 긴 세월을 살아왔다니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붙어 살기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인간 말종과 남은 생을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었으니까요. 만일 남편의 상간녀와 혼외자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전 앞으로 남은 생도 그렇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게 속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그 두 모녀에게 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폭풍우 같은 일이 지나간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관리하게 된 건물에는 얼마 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마음씨도 좋고 예의 바른 여사장이 아주 마음에 들더군요. 저는 개업 준비를 하는 여사장에게 찾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준비는 잘 돼가? 오셨어요? 이제 거의 다 정리했고 내일 거울이랑 집기 다 들어오면 고사 지내려고요. 어머니도 오실 거죠? 아이 그럼 우리 딸이 사장님이 되는 건데 당연히 와야지. 어머, 저건 뭐야? 정호가 화분 보냈네? 네, 출장 때문에 개업식 날 못 올 것 같다고 미리 보냈어요. 이 녀석, 하필 하나뿐인 누나 개업식에 출장을 간다고? 아쉽긴 한데 대신 친구들한테 홍보 많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려고요. 그런 수연이의 말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네,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수연이를 수양딸로 삼아 보듬고 제 건물을 층에 미용실도 내줬어요. 물론 착한 수연인 이 모든 것을 거절했지만 저와 아들이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제 마음을 받아줬답니다. 다음날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드디어 미용실이 개업했어요. 저는 활짝 웃는 수연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수연이 엄마,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수연이 하나만큼은 착하고 바르게 잘 키웠네요. 이제 저희는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요.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얽혀 만났는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수연이 가슴으로 낳은 딸로 여기며 잘 돌봐줄게요. 여러분, 이 세상엔 참 많은 인연이 있죠. 부모와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필연과 악연. 하지만 저와 수연이처럼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인연도 있습니다. 저는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뒤통수 맞아 울었고 수연이는 자신을 세상에 나오게 만든 친부에게 2번이나 버림받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저희가 이제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비록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저희의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내려놓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며 응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연을 함께하신 많은 분들도 부디 힘겨운 과거를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딸의 앞날에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하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무탈과 안녕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